안녕하세요. 아크스키 이문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장비를 구입하실 때 혹은 장비를 선택하실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시면 좋을지 문의가 많이 있어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약간의 이론을 더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 나시면 어떤 장비를 선택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 장비편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스키 선택을 위한 장비의 이해. 그래서 첫 번째, 스키 환경과 스키 장비. 두 번째, 스키 장비 종류와 특성. 세 번째, 스키어의 수준에 따른 장비의 선택. 그리고 네 번째로, 스키 선택과 실력 향상에 관련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스킹 환경별 장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스키를 타게 되면 이렇게 정설된 사면,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사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온 피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오프 피스트, 그러니까 정설되어 있지 않은 프레시 스노우라고도 하고, 그래서 사면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킹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글 사면, 여러분들 레벨 2 테스트부터 이제 모글이 있는데 이런 모글 사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이 정설 사면에서 이 정설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사는 상태고, 그리고 그걸 조금 더 강하게 얼려놓은 상태에서는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타다 보면 이런 사면들이 좀 눈이 높고 혹은 망가져서 이렇게 망가진 상태의 눈도 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프레시 스노우,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간혹가다 이렇게 새롭게 내린 신설이라고 하는 그런 눈을 탈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가까운 일본이나 해외에 나가시면 이런 신설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한, 사실 뭐 해외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이크업이라고 해서 슬로프를 거꾸로 걸어 올라가는 방식의 스킹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잘 아시는 목을 타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내가 어느 사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장비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다루기에는 제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정설 사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와 뭐 약간의 망가진 상태, 그리고 이런 레이싱 스키, 이 레이스를 위한 스키까지 요 범위 안에 장비들을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키 장비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키를 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스키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부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키와 부츠를 연결하는 바인딩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끝으로 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별로, 특성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고려하는 데서 제가 가격에 대한 측면과 그다음에 디자인은 사실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가격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어떤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뭐 선택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지 않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보시는 이 장비 올해 오가사카 SB라는 TCSB라는 장비를 사용하는데요. 딱 제 취향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약간 그래픽을 보고 스킬을 선택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오가사카 브랜드의 TC 라인의 장비가 예쁘다? 그러면 좀 장비를 미리 바꾸는 편입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폴대. 여러분 폴대라고 하시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폴대에 물음표를 넣어놨는데요. 폴은 이미 그 의미 자체로 대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대라는 표현보다는 폴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뭐 이게 약간 뭐 제가 옛날 사람이라 제가 수능 시대에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국어 언어 영역 문제 중에 역전 앞에서 보자 이런 말의 오류. 역전이 이미 앞인데 거기서 역전 앞에서 보자 이런 말이 되니까 폴도 폴이라고 사용했지 폴대라고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폴을 구입하실 때는 여러분들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로 길이. 그래서 길이는 보통 본인이 이렇게 수직으로 잡을 수 있는 폴을 거꾸로 뒤집어 잡았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잡히면
그 정도 길이가 좋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5 정도를 사용합니다. 제가 172 정도 되는데요. 105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간 짧게 잡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비율이 좋지 않아서 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오가사카에서 나온 이 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제가 잡아보면 이 정도, 예, 정도 그림보다 조금 더 팔이 내려가 있는 느낌인데요. 사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포지션이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기본이다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을 딱 들었을 때 그 무게감이 느껴지실 텐데요. 그 무게감이 실제로 그 폴을 선택하고 사용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게에 대해서도 꼭 한번 들어보시고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폴을 선택할 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스윙 웨이트라는 부분입니다. 스윙 웨이트가 이제 뭐 테니스나 골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스윙 웨이트라는 것은 스윙시, 그러니까 휘둘렀을 때 느끼는 무게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심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되게 민감하고요. 여기 제가 망치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망치에서 여러분들이 망치를 손잡이 부분을 잡고 흔들 때와 그렇죠? 그리고 뒤집어서 흔들 때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무거운 부분이 위로 간 상태에서 흔들면 굉장히 묵직하게 느껴지고요. 그렇죠? 반대로 거꾸로 들고 가면 굉장히 경쾌하고 가볍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무게 자체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스윙 웨이트가 가벼운 폴을 사용하시는 게 사용하는데 더 가볍게 느껴지고 경쾌하게 편하게 느껴진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소재별로 이제 보통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으로 된 폴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렌탈용 폴들이 거의 대부분 알루미늄 폴이고요. 알루미늄 소재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뭐 많이 좋아진 장비이긴 하지만 요즘엔 더 좋은 장비들이 많아서 두 번째로 보통 우리가 이제 카본 폴이라고 하는 카본 소재로 된 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얇고 더 가볍습니다. 카본 소재 자체가 워낙 가볍고 탄성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는 것 같은 길이 조절 폴이 있습니다. 길이 조절 폴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 부분은 보통 이 알루미늄으로 만들고요. 아래 길이 조절이 되는 부분은 카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뭐 나의 컨디션이나 그날 어떤 스킹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길이 조절 폴을 거의 20년 동안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스윙 웨이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폴은 다른 폴들에 비해서 무게가 무겁습니다.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심이 가운데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물론 그립 부분이 약간 더 무거우니까 조금 중간에서보다는 약간 위에 있겠죠. 자, 그에 비해서 카본 폴은 샤프트의 무게에 비해서 그립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중심이 상당히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전체 이 세 가지 폴 중에 통상적으로 제일 가볍고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길이 조절 폴의 장점은 뭐냐면 윗부분이 알루미늄이 돼 있어서 전체 무게는 카본 폴보다는 조금 무겁지만 스윙 웨이트가 미묘하게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실제 무게는 카본 폴이 더 무겁지만 길이 조절 폴이 훨씬 더 경쾌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실 길이 조절 폴의 가격대가 뭐 10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길이 조절 폴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입하면 길이도 조절해서 쓸 수 있고 스윙 웨이트도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길이 조절 폴을 추천 많이 해드리고 제 주변의 지인들은 모두 길이 조절 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하나 틈새 지식인데요. 시나노사의 보통 우리가 이제 길이 조절 폴을 많이 사용합니다. 시나노사의 길이 조절 폴을 사는데 오가사카에서 나오는 길이 조절 폴은 시나노와 똑같은데 OEM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똑같은 소재고 똑같은데 그래픽이 좀 다른데 시나노 폴보다 좀 쌉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오가사카 폴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폴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세 가지를 고려하시고 특히 이제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서 이 스윙 웨이트의 중요성을 한번 체감해 보시면 길이 조절 폴을 선호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츠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내가 장비를 사야 한다면 가장 먼저 구입해야 되는 순위, 1순위가 바로 부츠입니다. 부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발을 이제 신체와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츠를 고를 때는 이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즈,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의 모양, 그리고 마지막에 강도, 플렉스라고 하는 강도입니다. 일단 발의 길이, 저희가 신발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발의 길이죠. 네. 발의 길이 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발의 폭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츠를 구입하실 때 이 부츠의 라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가로 길이, 이 가장 넓은 발볼 부위의 길이를 보통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츠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부분이 조이게 되면 길이가 맞더라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꼭 이것들을 고려해서 사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발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발의 모양이 다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족궁, 이 아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뭐 발이 특별하진 않지만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어떤 분은 발등이 높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복숭아뼈가 튀어나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닿는 부위, 부츠에서 주요하게 닿는 부위, 발끝과 뒤꿈치, 발등, 발목 부위. 발목 부위는 특히 중요한 게요. 저희가 발목 부위가 고정되지 않을 경우에, 헐겁을 경우에는 발이 이렇게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발목 부위가 정확하게 잘 고정이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꼭 가서, 저는 뭐 제일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부츠는 무조건 신어보고 결정하시라. 네. 부츠가 신어봤을 때 편안해야 하고, 그 대신 저는 이렇게 추천하거든요. 발끝이 딱 닿는 부츠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약간 남는 공간이 있고 발가락이 살짝 움직일 수 있어야 편안한 스킹을 할 수 있고, 과거와 달리 저희가 이제 상하 운동을 막 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이 있는 게 아니라 지그시 타는 누르는 동작을 이용해서 타기 때문에 부츠가 너무 발을 잘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발이 편한 부츠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꼭 부츠는 신어보고 결정하시고, 혹시 불편한 곳은 성형이라는 좋은 제도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좀 성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요즘에는 이제 그 부츠 안에 이너 자체가 포밍이 되는 그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기술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본인한테 정확하게 맞는 부츠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츠에 대해서 자세히 신는 법, 벗는 법, 이런 것까지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부츠를 선택하실 때 제일 고려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강도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플라스틱 부츠라서 이 부츠가 꺾이지는 않지만 이 부츠의 강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유격, 움직임이 생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요즘 부츠들은 어느 정도 이 플렉스 자체를 조절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표시가 헤드사에서 가져온 건데요. 헤드 부츠에 뒤에 두 개를 박았을 때, 두 개의 나사를 박으면 이 정도 움직이고, 하나만 박으면 이 정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플렉스가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 플렉스라는 개념은 부츠의 강성을 표기하는 척도인데요. 그냥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뭐 60부터 70, 80, 90, 100, 110, 120, 130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눈으로 본 것 중에 150 정도가 제일 높은 수준의 부츠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110이라는 숫자가 절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렉삼이라는, 제가 신고 있는 렉삼이라는 브랜드에 저는 110에서 120을 골라서 신는데요. 110이란 브랜드 강도와 다른 브랜드의 110이란 강도는 같은 강도가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수준을 타겟으로, 110이 보통 이제 상급자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상급자에서 상급자 정도의 라인이 110을 쓰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뭐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어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사실 과거와 달리 제가 말하는 방식에서는 내 체중을 외력에서부터 지지하는 어떤 지지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강도가 과거처럼 굉장히 세야 된다? 이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세계적으로 월드컵 선수들의 부츠 선택 추세도 과거에 굉장히 강한 부츠를 원하다가 요즘에는 많이 내려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부츠는 꼭 신어보시라. 그리고 부츠를 선택할 때 강도가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인딩입니다. 바인딩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크게 고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바인딩이 스키와 세트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브랜드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그 스키에 맞는 바인딩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크게 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 마커라는 브랜드의 바인딩을 오가사카와 세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인딩을 선택하실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해방 강도. 예. 이 해방 강도라는 건 뭐냐면 이 스키가 어떤 충격을 받아 스키에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을 때 이 바인딩이 스키를 풀어줘야지만 내가 부상, 더 큰 부상, 뭐 무릎이 돌아간다든가 스키가 풀리지 않아서 우려되는 큰 부상을 방지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충격을 적게 받았는데 이게 고속에서 빠져버리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켜주는 어떤 강도고요. 이 해방 강도는 독일의 연구소, 딘이라는 말이 그 독일의 연구소의 이름이고 인증기관의 이름이고 그 강도가 정해져 있고 통상적으로 뭐 그 강도의 공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지만 여러분들의 체중의 압숫자가 기준이 되고 그거보다 약간 높은 강도의 바인딩을 구입해서 조절해서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보통 중급자에서 상급자, 중상급자 정도가 본인의 체중의 앞자리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고 초급자로 갈수록 내 앞자리보다 조금 더 낮게 예를 들어 제가 70kg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8 정도를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같은 70kg인데 초급자에게 이 바인딩 강도를 추천한다면 저는 6 정도를 6에서 5까지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게 되고요. 이 앞에 보시면 바인딩의 앞과 여기 보시는 앞과 뒤에 이렇게 투명한 창에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 나사를 돌릴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로 이렇게 돌리면 이 강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앞 바인딩은 눈에 잘 보이니까 잘 아시는데요. 뒷 바인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뒷 바인딩을 열어보시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잠겨 있는 상태에서 뒷부분에 나타나니까 그거를 조절해서 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바인딩은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2면 12까지의 딘을 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16이면 16까지의 범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올라갈수록 강도가 강해지고요. 강도가 강할수록 무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인딩에 따라서 전체 스키와 바인딩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높은 필요 이상의 강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너무 높은 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게를 고려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오늘의 주인공 플레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플레이트라고 하고 제가 사실 요즘에 이제 뭐 그 이론 세미나를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배우기도 하고 잘못된 점을 찾고 그걸 관련해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니면서 제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용어가 참 통일되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용어를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플레이트인데요. 우리가 보통 스키 플레이트라고 알고 계신 이 스키의 플레이트는 자, 이 부분, 저 스키 위에 얹어진 이 까만 부분이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스키고요. 이게 플레이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키 플레이트라고 부른다면 뭐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줄 수 있죠. 스키와 플레이트가 붙어 있는 상태니까. 하지만 플레이트라고 부르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스키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예. 제가 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그 용어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걸 부를 때 스키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스키라고 부르고요. 예. 그래서 스키를 고르실 때는 여기 4가지 정도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길이, 회전 반경, 강성, 그리고 무게.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 제가 화살표 올려놨는데요. 길이가 길어질수록 회전 반경이 커질수록 강성이 셀수록 무게가 무거울수록 조작성, 내가 그 스키를 다루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볍고 짧고 회전 반경이 작고 말랑할수록 제가 조작하기는 편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거운 스키를 사용을 하느냐? 안정성이 증가합니다. 높은 속도, 빠른 속도에서 안정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스키를 선호하고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경기용 스키라고 뭐 사용을 하시지만 실제 선수들이 월드컵 레벨의 선수들이 사용하는 스키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이 어땠냐면 스키 한 짝이 거의 제 두 스키를 드는 느낌의 그 정도의 무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다르고요. 그래서 길이가 길어질수록 회전 방향이 커질수록 강성이 세질수록 무게가 올라갈수록 조작성은 감소하고 안정성은 증가한다. 반대로 가볍고 짧고 이럴수록 안정성은 감소하지만 조작성은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키는 용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가사카 브랜드를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가사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가사카의 경기용 스키는 보통 우리 여러분들이 월드컵 스키 뭐 이렇게 하는 스키가 경기용 스키인데 경기용 스키는 트라이언이라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회전과 대회전이 나오고요. TC라는 라인이 되게 오가사카의 약간 되게 특별한 스키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는 없다가 요즘 생긴 건데 테크니컬 컴피티션이라고 해서 기술 선수권 대회를 목표로 만든 스키입니다. 그래서 회전용, 대회전용, 그리고 올라운드라고 해서 중간 상태의 스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계 스키가 있습니다. 기술계 스키는 보통 다른 브랜드에서 데모용 스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몬스트레이터용 스키라고, 뭐 데몬스트레이터용이 아니라 약간 경기용 스키보다 좀 더 아래 단계에 있는 스키라고 하는데, 뭐 오가사카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기술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 회전계 기술 모델과 올라운드성 대회전 모델, 그래서 이 두 모델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중상급자, 중급자 정도의 스키는 사실 유니티 1이라는 라인, 유니티라는 라인이 있는데 유니티 1은 사실 기술계와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용도가 이 스키는 한 대로 모든 회전과 대회전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스키어, 한 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싶은 스키어를 위해서 만든 스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니티는 넘버링이 유니티 1, 유니티 2, 유니티 3 해서 이 각각이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니티 3까지 나오고 그래픽이나 디자인은 완전 똑같은데 강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 구분하면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이 이외에도 몇 가지 스키들이 더 있고 특히 아까 뭐 다른 용도 다른 슬로프 상황에서 사는 건 또 따로 있지만 제가 생략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걸 다시 길이별로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회전 스키 가장 짧은 턴을 만드는 스키고요. 대회전 스키, 롱턴용 스키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쯤에 올라운드 스키. 근데 아래로 내려가는 스키는 다시 회전성에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초보자용이기 때문에 초중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점점 짧아지는 이런 방식으로 회전 스키에 가까운 스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회전 반경으로 하면 대회는 회전 반경에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30m, 회전 반경이 30m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길이는 같지만 오히려 회전 반경은 더 커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스키의 라인업은 소문자 Y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것은 오가사카 브랜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브랜드의 이런 라인업을 보통 갖추고 있고요. 오가사카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이 TC 라인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래서 올라갈수록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강성이 올라가고, 강성이 올라가려면 뭐예요? 소재가 더해졌고 더 무거운 소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무게도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안정성이 좋아지고 조작성은 떨어진다. 반대로 내려갈수록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조작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초보자들, 내가 스피드를 막 내지 않으면 안정성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작성이 좋은 스키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뭐 저희가 이렇게 나눴었죠. 길이와 회전 반경은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스키의 특성, 장비의 특성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 스키어 수준별로 장비를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지